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트중 4회차 2021년 2월 17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네, 인플레를 가리키는 지표들. 바이든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물가 빠르게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2%대를 넘어가고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연일 당분간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유가나 뭐 기초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걸 가지고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또 오냐 안 오냐, 이번에도 페인트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려다 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돈 풀었던 것들은 은행에만 갇혀 있던 상황에서 자산시장만 인플레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피해받은 업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실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거다라는 의견, 양쪽 두 개로 굉장히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그 의견 안에서도 또 네거티브하게 보는 쪽과 또 좋게 보는 쪽과 뭐 의견이 다른데,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인플레라는 거 발생하기 시작하면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충분히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 뭐 이런 것들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유가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유가가 오르거나 기초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리, 뭐 아연,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곡물 가격의 뭐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빠르다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쪽에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낮은 금리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이유 중에 같이 공부했던 그 좀비 기업들 아시죠?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낮은 이자를 내가면서 충분히 연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상품 시장의 공급 과잉은 계속되고 있다. 플러스 서비스 경기가 돌아야지만 그나마 인플레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서비스 시장 역시도 기술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IT 서비스로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긴 힘들다라는 측이 아주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에 올인되어 가지고 포커싱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다만 인플레가 온다면 우리는 오는 요인 중에서 뭘 조심해서 봐야 될까? 안 온다면 왜 안 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인플레가 와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자산시장이 폭락한 이 시나리오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위험자산에만 100%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면 인플레가 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뭐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우려되니까. 그렇지만 적절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인플레를 활용해서 좋아지는 기업들, 또는 인플레가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화의 발생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해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의 중요한 유가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일단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유가나 곡물이나 원자재, 기초 금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담을 만한, 지금 미국 연준에서 뿜어대는 유동성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꽉 찬 상태에서, 한마디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진 지금 상태에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상품 시장, 그리고 10년 동안 누워있던 곡물 시장, 그리고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저가주들이 뭐 잘 가는 것처럼, 중소형 스몰캡들이 잘 가는 것처럼, 그동안 좋았던 대형주들이 잘 못 가는 것처럼, 그냥 키 맞추기 하는 성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요인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비 기업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자만 내고 연명하고 있는 공급 과잉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라는 것도 중동의 불안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논리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단 어떤 면을 보더라도 공급에서의 차질이 발생되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당분간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공급선의 다변화.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진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고 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일단 유가는 공급단에서의 요인들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냥 돈이 그동안 싼 가격에 유지되고 있는 자산들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곡물 가격도 그렇고 뭐 유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기름도 지금 마음 먹고 팔려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파서 그런 거지. 그죠? 미국이 셰일가스도 남아돌고 있는데 무슨 안 파서 그런 거지. 팔면 파기 시작하면 다시 공급 과잉 상태로 가고 유가 하락할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 그 경투대에서 했던 뭐 그 투자 포인트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투자가 훨씬 유가나 다른 금속 기초 원자재보다 좋아 보인다라고 했던 이유는 주기 타이밍이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도는 리드 타임이 농산물 훨씬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농산물은 어찌됐든 생산되는 데까지 사람이 투입되고, 기가 투입되고 농산물이 자라나는 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서 기름이라는 건 그냥 꽂아놓은 데서 지금 안 파던 거 다시 파이프 열어가지고 파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기초 원자재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구리, 아연 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상승 속도도 농산물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에 1, 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자재가 뭐냐라고 봤을 때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뒤이어서 에그플레이션 형태로 일어나더라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풀린 돈들이 원자재 시장에 몰리는 거죠. 그죠? 뭐 이런 해석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럼 유가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것들은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빨리 채굴을 한다고. 예전에 30불일 때는 안 파던 유전들에서 50불, 60불 가면 이제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방 파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죠.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게 잘 된다고, 농, 농사를 막 짓는 사람들이 10배로 늘어나고 아니면 뭐 옥수수나 뭐 밀 이런 것들의 콩 이런 것들을 10배로 더 금방 늘릴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사람 고용이 많이 필요한 원래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글로벌 농업시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눈이 많이 오는 현상이든 지금 뭐 뉴욕에서도 뭐 눈이 엄청나게 오고 스페인에서도 눈이 오고 우리 작년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갑자기 막 폭설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의 현상들 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많은 공급, 그러니까 많은 유동성에 의해서 풀린 돈들이 어딘가에 가서 투자의 논리들을 만들어 될 텐데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부동산이 오른 것처럼 비트코인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들을 만들어낼 텐데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원자재 시장도 투자 시장이니까 그랬을 때 투자하기 좋은 쪽이 어디인 것 같았냐 해서 기후변화라는 측면까지 고려하고 아니면은 공급의 리드 타임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좋은 게 기초 소재나 유가보다 곡물 쪽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디어였다. 그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2008년과 동일하다. 돈을 풀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위기 상황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라는 것들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주가 반등한 이후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고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잠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그냥 한 사이클상에 10년마다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돈을 많이 풀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대마초 이런 거는 더 좋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나중을 생각하면 이제 세금 관계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쉽게 늘리지 못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했지,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반작용,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 그러면서 정부가 걷어야 될 과잉 유동성에 대한 지방 정부의 세수 부족에 대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마초가 투자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했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60불이다. 코로나 이후 최고치. 이게 결국에 이제 뭐 원자재 시장으로 간 거죠, 돈들이. 주식 시장에서의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코로나는 이제 점점 해결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논리들 있잖아요. 석유 수출기구 등의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역량이니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른 역량이니 원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거는요. 다 후행적인 이 원자재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후행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논리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뭐.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투자를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올라갈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애는 뭐야? 거짓말을 하는 애지. 왜?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돈을 정신 나간 나라들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정신 나간 것처럼 돈을 풀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부동산이랑 뭐 주식해서 또는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게 뭐, 그죠? 우리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걸 예측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논리들에 매몰되지 말자. 그냥 돈을 많이 푼 거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다. 그럼 무너지는 거는 이제 실제 수요가 없는 쪽부터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산 배분 그거 되게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수익률이 빵이면서 변동성이 가장 큰데 수익률이 빵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금과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주식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빵빵인 게 그죠? 채권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은 현금 흐름이 빵이고 비트코인도 빵인데 가격 변동성은 가장 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만약에 돈을 거두는 시기 또는 어떤 이벤트의 변화들이 발생됐을 때의 변동성은 누가 제일 크겠어요. 그죠? 정말 실질적인 수요나 이런 단에서의 변화들을 요인을 감안해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가장 큰 변동을 보이겠죠. 다음. 에너지 패권을 지켜라. 산유국이 오일머니 수소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한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인 BP의 시나리오별 석유 수요 전망인데 2050년에는 하루 평균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93만 배럴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고 저탄소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52만 배럴로 낮아질 것이고 넷 제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빵이 된 상태를 만약에 정말 도달한다면 31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거니 한마디로 이 얘기는 이 BP의 시나리오별 석유 수요 전망은 누구한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까요? 중동의 산유국이나 러시아나 영국 같은 나라들, 그죠? 순수출 에너지 순수출국들 이런 나라일수록 이런 뉴스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시장에서 있으면서 확실히 느낀 경험 중에 하나는 저런 시나리오별 석유 수요 전망이라는 게 맞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특히나 뭐 지금 2050년까지 저거는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밖에 없지만 특히 석유 수요에 대한 전망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포인트는 뭐냐면 사우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수소 경제를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우디에서조차도 앞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석유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수요보다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랑도 경쟁해야 되고 원전 같은 설비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환경 문제에도 맞닥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오일머니를 벌어들일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구나라는 생각에 에너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에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경투 중수준은 그냥 여기서 이걸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좀 더 한 단계 높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사우디가 투자한다라는 저 수소라는 게 무슨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여기 신문에 잘 보면 나오긴 하는데요. 뭐 전력, 모빌리티, 제조 산업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고 수소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소 기지가 뭐고 전력, 모빌리티, 제조 산업의 수소를 어떻게 이용해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벌었던 오일 머니를 가지고 우리 그때 손정희 소프트뱅크 계속 비전 펀드 얘기했던 것처럼 걔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전 세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산유국이 그동안은 그거 이렇게 당나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맨날 화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름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뭐 엄청난 설비를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땅에 파이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기만 하면 중동이 그거를 해외 수출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였었는데 이제는 수소 에너지에 투자하겠대요. 자기네들 에너지 패권을 잃을까 봐.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름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소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누구냐고요. 거의 대부분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 아이디어들은 다. 어, 에너지 독립이 안 되는 국가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뭐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대부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들이 얘네들이 탈석유하고 수소 에너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의 흐름을 계속해서 짧게 짧은 시각으로 봐서 뭐 미국은 코로나가 지금 잡히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안 잡히니까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그다음에 한국이랑 중국은 잡혔으니까 위안화 강세니까 연동되는 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요. 결국에는 달러 벌기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러 벌기 게임. 글로벌하게 달러를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느냐의 승부. 거기에서 중동이 이제는 달러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네가 그동안 판 오일 머니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앞으로는 기술 기업이 있는 나라들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기술 기업들이 다 어디에 있어? 대부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다는 얘기. 점점 더 미국이라는 나라로 달러가 다시 들어오는 이 현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서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바이든의 정책은 관세가 아니고 환경세냐라고 하면 진짜 트럼프보다 머리가 한 10배는 더 좋은 거죠. 진짜로 이제 미국스러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관세는 수출품 자체에다가 그냥 매기는 단순히 보복성 성향이 강하지만 어, 환경에 대한 세금,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나라예요. 어딜까요? 당연하죠. 중국이죠. 네. 중국과 세계 제조업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신흥국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신흥국으로 가 있는 제조업 기반들을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클린 에너지화 해서
자국 내의 생산 시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포석으로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걸 생각한다라는 지구촌을 살리겠다라는 대의도 잡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명분도 잡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성격도 있고, 관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걸 통해서 중국을 패면 너무 일차원적으로 G2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까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환경세를 부과하면, 탄소세라는 걸 부과하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대의 명분도 얻을 수 있으면서 자기네로 하여금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을 더 고도화된 기술, 에너지 기술을 가진 자기네 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자꾸 달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도 사실은 무너지는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적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올 수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좀 이따 다시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국 개미 펀드 광풍이래요. 한국 돈도 빨아들인다는데 펀드 매니저 팬클럽까지 생겨서 상하이 증시는 1월에 71조 원이 몰렸고, 그죠? 한국은 개인 직접 투자 어려워서 3개월간 5,800억 펀드로 건너갔고, 이분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17조 원을 굴리는 스타 펀드 매니저 장쿤이라는 분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건 완전 대박 인간 지표인데? 뭐죠? 우리나라도 펀드 먼저? 아니, 이게 얘네들은, 맞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펀드로 먼저 돈이 몰려왔었죠. 그러고 나서, 펀드에 대한 신뢰가 잃고, 펀드가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펀드 시장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는 뭐 아마추어 같은 금융 시장에 지난 10년간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저는 중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부터도 성장하는 펀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박스 피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펀드 매니저는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좋은 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거짓말 치는 사모펀드나 만들어서, 그죠? 수수료 따먹고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이나 뭐 리츠 넣는다고 하면서 사기나 치고 라임이나 뭐, 그죠?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사기 사태나 만들어내고 이랬지만 중국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8년 동안 800% 찍은 경이로운 펀드 매니저가 나왔다라는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 항상 인간 지표로 작동하는 게 뭐예요? 시장이 무너지더라라는 거죠. 항상 이러면 뭉칫돈이 몰리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가 높아지고 스타 펀드들이 막 나오고 그 수익률이 엄청나다라고 막 계속해서 신문을 때리고 그 또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돈이 몰리고 하면 점점 수익률이 내려가다가 시장이 무너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뭐 국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해져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는 삼성전자 좋다고 난리를 치면 삼성전자 못 올라가는 거고, 그죠? 최근 글로벌 시황을 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사서 묻어두자 하고 사놨더니 걔네만 안 오르죠. 그죠? 테슬라도 요새 잠잠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고민 안 하고 지난 10년 동안 좋았으니 나도 한번 올라타보자 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얘네들이 좋았으니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뭐가 좋았죠? 상대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계속 시소를 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소를. 무슨 얘기였어?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어야죠. 대형주들을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고가에서. 그죠? 미국도 한국도. 근데 미국의 대형주들이야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치지만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돈들은 다 거길로 쏠렸는데 요새 수익률이 좋은 건 다 뭐였어? 미국도 한국도. 미국은 러셀이었고 중소형 지수가 좋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동안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기업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국면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 유행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유행을 선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투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행 따라가서 한 번도 돈을 번 적은 없어요. 쟤네들이 유행이다. 삼성전자 사는 게 유행이다라고 하면 나는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를 팔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동안 나도 잘 보지 않았던 중소형주나 다른 기업들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지 이게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넣어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다음. 비트코인도 사상천 5만 불, 그죠? 5만 689불.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 그때 같이 경투 중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언제까지 간다고요? 미국의 노답 상태가 그칠 때까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노답일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 세 명의 늙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뿜어내고 난 몰라, 몰라, 몰랑 하면서 계속 돈을 퍼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뭐 주식시장이 뭐 급등하든 비트코인이 오르든 부동산이 난리 나든 지금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팬데믹 사태야. 100년에 한 번 오는 스페인 독감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지 자산 시장의 버블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냥 닥치고 돈이나 퍼. 뭐 게임스톱 사태가 일어나든 뭐 공매도가 다 뭐 헤지펀드들이 다 나가 떨어지든 뭐 하든 그죠? 상관없어. 라고 하니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도. 근데 이걸 비트코인이 말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담을 그릇이 없다니까요. 쏟아지는 비 쏟아질 때 큰 바가지부터 들고 나가서 다 채우면 그 다음엔 작은 바가지라도 들고 나와야죠. 무조건 있는 바가지란 바가지는 다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비트코인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가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그죠? 진짜 쉽게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의 양날의 검인 거죠. 그죠?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다른. 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앨런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아주 혁신적이고 MZ 세대들에게 먹히고 있지만 우리는 뭐 테슬라가 200불, 100불, 300불 할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테슬라 그러고 테슬람 그러고 뭐 앨런 머스크를 뭐 가시라고 칭하고 뭐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이제 얘랑은 살짝 멀어질 시기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테슬라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 전부터 좋다라고 이미 3, 4년 전부터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빌 게이츠가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2월 17일인가 오늘 나왔나? 어쨌든 근데 여러분 바쁘시니까 이 책도 제가 한번 사보고 요약해가지고 또 나눠드릴게요. 무슨 거기서 투자자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뭔지 뭐 인간이 봐야 될 포인트와는 다르겠지만 저희는 투자자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형 원자로 개발 기업을 창립했다. 그래서 5년 후에 효율이나 안정성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배터리의 저장 공간에 혁신이 없다면 신기루에 불과한 얘기다. 결국에는 뭐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다 좋은데 그거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만한 획기적인 배터리의 발전이 없는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는 어렵다. 석탄이나 석유를 대체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막 태양광, 풍력 막 찬티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아저씨가 왜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두 번째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뭐죠? 배터리의 혁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한마디로 뭐죠? CATL이나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가 만드는 수준의 배터리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기차 충전에도 지금 뭐 갈까 말까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난 용량의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쓸 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몇 젊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투자한 배터리 혁신 기업은 뭐죠? 미국에 있는 퀀텀 스케이프? 뭐 그런 회사에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그게 우리 그때 누구죠?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고체 배터리, 기존의 배터리와는 다른 형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혁신을 통해서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해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냐? 기후변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쇠고기 패티 대신에 인공육을 먹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비욘드 미트 같은 것들을 비욘드 미트가 잘 나간다라고 할 때 투자해도 되지만, 물론 투자해서 들고 있었으면 이번 코로나 때 시급하는 수익률을 보셨겠죠.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선구자들을 팔로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요가를 하면 우린 요가를 하게 돼 있고, 쟤네들이 갑자기 양복 같은 거 안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 우리 운동화 신고 다니게 돼 있고, 쟤네들이 쇠고기 안 먹고 인공육 먹기 시작하면, 그죠? 비욘드 미트 같은 거 먹기 시작하면 그게 서서히 내려와 가지고 라이프스타일화 된다 나중에. 그죠? 그랬을 때 비욘드 미트 같은 기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 싸게 사면 너무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필요가 있나요? 결국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즐기고 할 텐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자기가 투자해놨지 이미 퀀텀스케이프 이런 거. 그다음에 쇠고기 패티 대신 인공육을 먹고 뭐 비욘드 미트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르쉐 전기 자동차 타이칸을 타고, 그죠? 이 아저씨가 이 앨런 머스크를 싫어하죠. 그래서 모델 X나 이런 거, 모델 S나 이런 거 안 타죠. 포르쉐 차를 타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행기 제트 연료를 구매하고 있다. 개인용 비행기인데 개인용 비행기에도 석유를 쓰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료를 구매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회사들에 자기는 투자해 놓고 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의 재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상장이거나 상장이 돼 있어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이죠. 아시는 것처럼. 왜? 얘네들이 돈 벌겠습니까? 아직까지 돈 못 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결국엔 이런 기업들 중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고 대중화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맨날 테슬라를 안티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뭐예요? 테슬라가 차야? 전기차를 왜 타? 전기차 충전 어디서 할 건데? 그리고 뭐 단차가 심하느니. 맨날 테슬라를 깠던 논리가 그런 것들이죠. 결국에 이제 다 넘어오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왜? 요새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좀 더 획기적인 전기차가 나올 거란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대요. 그래서 요새 차를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디젤이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할인 폭이 크겠죠. 왜? 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우리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고차 가격을 생각하더라도 당분간은 독일의 뭐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값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 계속 똥값이 될 거고, 그죠? 테슬라 우리 그때 본 것처럼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방어도는 사상 최고치죠, 그죠? 엄청나죠. 가격 방어 잘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밸류에이션이니 이익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투자해 놓을 수 있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테슬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지켜보면서 투자할 수 있냐.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투자해 놓고 맨날 5% 오르고 3% 오르고 뭐 30% 올랐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 놓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으니 앞으로도 오를 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현대차는 지난 10년 동안 안 올랐다니까. 그죠? 이해되세요? 지난 12년 동안 2009년에 지금 고점을 12년 동안 한 번도 갱신한 적이 없다니까. 주가 12년 동안 하락했어요. 그럼 12년을 인내할 수 있었냐고. 그런 기업 말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혁신 기업이 될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상 뭔가를 선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에 먼저 투자해 놓는 게 실제 진짜 투자다. 우리는 사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왜? 비상장 기업이 많고 대부분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대안이 뭐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었죠. 다음. 새끼 오징어 안 팔아요. 이게 새끼 오징어가 뭐냐면 총알 오징어라는 뭐 용어로 막 엄청 팔렸대요. 그동안. 롯데마트는 총알, 한입, 미니 등의 용어를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족 자원 감소가 우려 커지자 롯데마트 쓱닷컴 등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총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러고 났더니 오징어 멸종된다.
환경에 대한 투자도 환경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족 자원을 망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하는 물건들을 파는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하니 자기네들부터 스스로 내리는 거죠.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끼 오징어를 소비하지 말자는 여론이 생기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나 이런 회사들은 애시당초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마트들은 그냥 잘 팔리면 무조건 팔았다가 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 쑥 내리고 이런 형태의 경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이마트가 최근에 쿠팡이 상장하니까 이슈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마트에 다니는 관계자들이나 임원들이 싹 바뀌고 거기를 운영해 나간 사람의 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마트를 그동안 운영해왔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180도로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180도로 변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마켓컬리처럼 원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회사가 들어와서 새로운 불편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오는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마트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롯데쇼핑도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쓱닷컴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쿠팡도 뭐 몇십 조라는데 맞아요. 그건 숫자로 계산한 거고 숫자로 생각하면 이마트가 밸류에이션이 싸고 맞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기업을 바꾸는 건 뭐야? 조직인데 조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운영 철학이 바뀌지 않는데 DNA가 바뀌지 않는데 기업만 바뀐다고요? 밸류에이션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식쟁이들이 맨날 밸류에이션이나 뭐 숫자상의 뭐 저평가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먹으려는 다 이런 수작이잖아요. 세상 그런 기업들이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혁신 기업들이 바꾸지. 완전히 생각이 다른 인재들이 모여서 바뀐다니까. 다음. 어쨌든 환경을 생각한대요. 영국, 일본 동맹이 119년 만에 부활하다. 왜 제가 사전에 그 경투초를 열심히 들은 분들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2주 동안 나온 뉴스들에는 국제 약간 역학관계랑 관련된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에요. 119년 만에 부활한다는 게. 근데 누구를 견제하겠대?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트럼프는 완전히 독단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는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우군을 확보하자는 식으로 전환했다라니까요. 우군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에서 우방이었던 국가들과 손잡고 중국을 패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G1과 G2 진영으로 나뉘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무역 분쟁의 좀 더 본격화, 더 격화될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더 우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바이든 정권이 더 세게 중국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이 더 추격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GDP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 우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 미국의 전통 우방이 누구라고 그랬죠?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에선 영국이고 그죠? 아시아에선 일본이고 그죠?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누구랑 연대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중국, 러시아, 그죠?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구유럽, 그러니까 영국, 브렉시트 한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EU에 있는 나라들. 왜? 걔네들은 중국한테 팔아먹을 것들이 많다니까요. 와인도 팔아먹어야 되고, 명품도 팔아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먹어야 되고. 영국은 중국한테 팔아먹을 게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을 수 있지. 왜? 일본도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국의 브렌트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에너지 차원에서 뭐 일본한테 팔아먹을 게 있고 둘 다 선진국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손잡고 다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영국이 얼마 전에 유럽과는 결별을 선언했으니 오히려 유럽과는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저 멀리 있는 일본과 미국과 사이가 돈독해지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린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하니까 앞으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영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기가 용이해지겠구나. 근데 그 중에서 코드가 맞는 게 뭘까? 또는 영국에서 잘 만들고 좋은 것 중에서 일본의 코드가 맞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얘네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중국 시장에는 얘네 물건들을 판매하기는 쉽지 않겠죠. 음,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영국과 일본이 친해지는 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죠. 진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다음. 이 미얀마의 쿠데타에 고개 드는 중국몽인데 1대1로 다시 속도낸다. 우리 지난번에 경투초에서 1대1로 했잖아요. 1대1로가 뭐다. 어, 결국에는 가난한 중동과 실크로드를 이어서 아시아까지 해서 1대1로는 위로는 유럽까지 가는 거고 밑으로는 동아시아권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대만이랑 그죠? 미국의 해군이 너무 강해서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으니 위부터 가는 건데 지금 미얀마 쿠데타도 사실은 중국 시진핑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두고 쿠데타를 벌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제적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이 우리가 저런 걸 원한 건 아니다라고 손을 띄고는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군부가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들은 누구의 재가를 받은 거다? 중국의 재가를 받은 거고 그 얘기는 뭐다? 중국은 결국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웅산 수치 여사는 전통적인 우방, 그러니까 즉 미국과 친미 성향이 강하고 지금의 군부는 친중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지금 왜 갑자기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쉽고 재밌어지잖아요.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G1과 G2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제3국에서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정치라는 걸 통해서 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들은 제가 생각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내전, 내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잘 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죠? 다음. 중국 음성 채팅 클럽하우스를 차단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지 말자가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는 너무 친미 아니니?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친미고 친중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항 사태도 그렇고 루이싱 커피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중국 투자가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 신뢰도 측면에서 뭔가를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투자자에게 그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투자해놓은 기업에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기래. 그럼 그건 정말 빵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냥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겠지. 그렇지만 믿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발달이 우리나라보다도 더딘데 우리나라도 정말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에 그냥 숫자, 규모만 보고 투자한다?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미국 기업에 투자하자는 이유는 뭐야? 미국은 경제 관련된, 주식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때요?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얕은 처벌 하지 않아요. 주가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요, 엄청납니다. 맞아요. 갑자기 엔트그룹이 상장도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의 정치 영향력이 그죠? 기업 시장으로의 주식 시장으로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막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게 뭐죠? 넥슨 관련된 투자에서 그죠? 넥슨이 원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출시 하루 전날 갑자기 중국에서 모바일 판호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게임 출시가 안 되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는 거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뭔가를 잘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민간이, 중국의 아이디어라는 게, 싱크탱크라는 게 발휘될 수 없다고요. 왜? 시진핑이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혁신가들보다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문제는 어, 혁신이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얘기, 불편,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중국에서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비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획일화된 교육, 그리고 획일화된 정책, 획일화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의 정치가 우왕좌왕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왕좌왕하면서 민주당, 공화당 하면서 싸우고 막 의회 난입하고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미국의 민주주의고 중국의 시스템은 아예 나와 다른 얘기조차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혁신이 나오냐고. 근데 맨날 중국의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중국의 혁신 기업이 어디 있어?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지 다. 아니면 베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있냐고. 혁신이라는 게 있으면 나와 다른 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그때 본 것처럼 줌이며 글로벌 IT 기업, 서비스 기업들 중에 다 중국계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서 창업을 해? 미국 시장에 가서 창업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훨씬 많은 혁신, 자본, 그리고 혁신을 용이하는 사회적인 문화,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확률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는 미국 시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한. 음성 채팅 클럽하우스를 차단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홍콩 보안법과 대만 독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인권 문제니 뭐 코로나19 관련된 뭐 다 뭐 그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 납치되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중국인들 지식인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다 컨트롤하고 막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죠? 미국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늙은 분들 세 분하고 혁신 기업을 외치는 그죠?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애들이 사실은 뭐라고 외친 거예요? 도지코인을 뭐 좋다라고 얘기한 거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한 얘기 다 뭐예요? 그냥 달러 완전 쓰레기 아니야라고 비판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달러는 쓰레기야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가치가 맨날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든 뭐 하든 뭐 일단은 냅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대안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이게 좋지 않다는 거. 절대 빈곤 1,900만 명이 러시아 경제가 나발리를 키웠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발리가 이렇게 러시아 시장의 블랙스완처럼 드러나는 게 결국에는 독재 정권의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수면 아래에 묻어져 있었는데 SNS의 발달, 통신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이라는 거의 속성, 디지털은 뭐라고요? 공유되고 확산될수록 가치가 커지는데 구경제에 있는 원자재라는 건 공유되고 확산될수록 가치가 줄어들죠. 왜? 이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디지털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워낙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푸틴의 사생활, 푸틴의 뭐 숨겨진 딸, 푸틴의 숨겨놓은 재산, 궁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되면서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져요? 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연금 개혁한 것도 봤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봉기가 일어나고 사회 저항 운동으로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밌죠, 지금. 잘 보시면 미얀마 정권의 군부 쿠데타의 뒷배경에 중국이 있고 중국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친미 성향을 친중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원래 전통 친중 세력인 러시아는 푸틴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발리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러시아는 또 획기적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또 이런 G2 라인에서 가장 큰 우방인 러시아를 잃는다면 에너지적으로도 곡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를 우방으로서 잃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변화들을 읽을 줄 알면 세상살이나 국제 역학관계라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투자 포인트 잡기도 어렵고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60달러까지 오르는 여기도 중간에 나오지만 이후 나발리가 푸틴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은
러시아의 경제난과 관련이 깊다. 2014년 9월 100달러 선을 보이던 국제 유가는 3개월도 안 돼 60달러 선을 곤두박질 치니까 러시아의 수출 비중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재정의 40%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인데 한마디로 그때 말씀드린 에너지 순수출국들이 중동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랬지만 다 군부 정권의 부패된 정권이라니까요. 얘네들이 산업 기반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뭐 이런 에너지 자원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런 애들이 흔들리지.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니까 정권이 흔들리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그래서 막 대통령이 맨날 바뀌고 뭐 이런 정치 불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푸틴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지속된다면 러시아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거 김총무가 뉴스를 좀만 줄여줘 볼래? 나발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 나라 브랜드일까요? 이 경트 줌을 들으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에버크롬비 후드티를 입고 있죠. 그죠? 네. 푸티는 절대로 입지 않겠죠, 저걸. 그죠? 네. 미국 에버크롬비를 입고 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결국에는 나발리의 혁명, 앞으로, 어, 러시아 정치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막 국무회의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다 막 호통치고 막 소리 지르는 쇼 하는 것처럼 인민들을 막 생각하라 막 이러는 것처럼 지금 결국 뭐예요? 못 먹고 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정권을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독재건 뭐건.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G1, G2의 대결에서 뭔가 또 일장일단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미얀마를 먹었고, 그죠? 러시아는 갑자기 가장 큰 우방이었는데 흔들흔들하고, 다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발리의 부인이 감옥에 간 나발리 대신 러시아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결국에는 패착이 된 거죠. 나발리를 독극물로 암살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패착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푸틴의.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치를 여러분 진짜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또 나비 효과로 글로벌 정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또는 러시아의 개방 또는 러시아의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그냥 딴 거 보다가 센터의 종말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센터의 종말. 중앙에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보면 푸틴이 그동안 센터에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통치하면서 독재적으로 통치하면서 버텨왔는데 센터의 종말이 오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뭐래요? 이분을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100여 개의 작은 교회로 분리한대요. 저는 이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분들이 벌써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해되세요? 100여 개의 작은 로컬의 교회로 분리하겠다는 이 얘기는 뭐야? 한 군데 모이는 시스템은 같다라는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한 군데에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신도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주장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향후 몇 년 안에 100개 이상으로 세포 분열해야 할 것으로 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센터의 종말이라니까요. 비트코인이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를 가운데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지금 앞으로 사회에서 다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월가에서 가장 똑똑한 사이머스, 개미 투자자에게 당했대요. 그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사이머스 회장이 결국에는 수학적 기법과 뭐 엄청나게 복잡한 뭐 퀀트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다라고 유명했던 르네상스의 로켓 사이언스 무장한 퀀트 펀드인데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뭐에 당했어요? 결국에는 수학으로 풀 수 없는 개미에 당했다고요. 개미에.
개미들을 어떻게 수학으로 풀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군가 퀀트나 뭐 레이달리오의 우리 브리지워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걸 왜 추종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죠, 그죠? 그게 그 방법이 계속해서 맞다면 그게 진리라면 그걸 넘어서는 그걸 바꾸는 논리 세상의 논리가 또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결국엔 수학으로 풀 수 없는 개미에 당해서 지난해 두 자릿수 손실률을 기록해서 최근 두 달여 만에 펀드 자금이 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이 얘기는 뭐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얕은 계산 그리고 AI를 이용했든 뭐 했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은요.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태훈 씨 말처럼 요새는 ARK를 따라 하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제가 ARK 펀드 내역까지 리스트까지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테슬라 비중도 보여드렸고 ARK라는 펀드가 있습니다라고 한 진짜 2년 전, 3년 전쯤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ARK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ARK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왜? ARK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소를 생각하라니까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ARK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어쨌든 센터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은 백신이 부족하자 러시아산을 도입하기로 검토했다. 보이세요? 웃기잖아요.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하네. 보이세요? 유럽은 러시아랑 친해지고 영국은 일본이랑 친해지고 그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역학관계가 아주 희한하게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원래 브렌트유가 있는 영국이랑 친하면 될 것 같은데 러시아의 파이프관 뚫어가지고 독일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싸게 공급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역학관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미국산 화이자산 뭐 이런 것 화이자의 백신도 맞겠지만 이유는 러시아 백신까지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 중국 백신도 도입 검토할지도 모르겠죠. 경제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니까. 다음. 중국, 인도. 보세요. 공짜 백신 뿌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시아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네들이 지금 중국은 1대1로 해서 밑으로 진출하는 데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몰려 있고 인도는 원래 인도 자체가 여러 자치 국가들로 이어져 있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걸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인도는 친미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니까 인도는 미국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G2로 부상했지만 결국에 앞으로도 오래 걸리겠지만 인도의 발전이 향후 5년, 10년 후에 글로벌 GDP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미국이 엄청난 호황을 보겠죠. 중국의 엄청난 호황일 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봤던 것처럼 반대로 얘네들은 또 사이가 안 좋네요. 이 패권 관계를 잘 보고 계세요. 아, 둘은 사이가 안 좋구나. 다음.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리콘밸리 대전이 다시 불붙었다. 그죠? 원래 이제, 이 맞춤형 광고를 가지고 지금, 이걸 수익화하지 말아라, 수익화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결국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먹는 시장들에서 그동안은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 공룡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먹을거리들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 첫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이죠. 그죠? 애플도 하고 구글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원래 아마존이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잡았던 그 경쟁력들을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광고 시장을 놓고도 애플과 페이스북이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팽을 좀 이렇게 흔드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서로 간의 경쟁들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혼자 남을 때까지 싸우긴 싸우겠죠.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 비슷할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여부인데 그동안은 팽이 디지털 경제라는 걸 타고 다 같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먹거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국면으로 점점 진입하고 있다.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틱톡과 위챗이 중국 플랫폼 기업 간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텐센트의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얘네들도 먹거리에 한계가 오고 서로의 영역이 겹쳐지다 보니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진짜 웃긴데 이제 완전히 거의 명확화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걸 꼭 머릿속에 넣고 계신 분하고 안 모르시는 분하고는 이제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스터디를 들을 때도 삼성을 견제한다. 이건 뭐 삼성 견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뻥인 것 같고요. 저거는 JY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자꾸 위기론을 가져오는 것 같고 결국엔 무슨 얘기야?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연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에 한 국가가 빠졌어요. 누구죠? 사실상 누굴까요? 음, 미국. 맞아요. 미국, 대만, 일본 삼각관계가 결국 반도체 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메모리 반도체 1, 2위가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대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글로벌 1등인 TSMC가 있고 그걸 삼성이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국면인데 작년에 갑자기 일본이 삼성의 불화소 수출 금지한 뭐 그런 조치를 취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미국이 재가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어 실제로 우리 그때 중간재 수출도 보면 반도체나 LCD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거의 대부분이 중국향으로 나가서 반제품 형태로 나가서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형국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연대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 하이엔드 반도체, 그러니까 이른바 센서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다 잡고 있는 건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잖아요. 설계하는 능력, 그 설계한 걸 깎고 제조하는 장비나 소재 기업들의 능력, 그리고 그걸 생산해 줄 수 있는 대만, 파운드리까지. 이 삼각편대 삼성이 좀 아주 어중간한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D램과 낸드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이건 차치하더라도 뭔가 지금 글로벌 역학관계에서 돌아가는 국면에서는 그닥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연대는 기업들로 따지면 완벽히 자급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30 몇 조를 투자해서 미국 내 반도체 직접 생산을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부터가 뭔가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체 라인이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지는 저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삼각편대 그리고 삼성.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삼성이 있지. 그 다음에 어찌됐든 D램과 낸드를 미국이 그럼 전혀 생산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삼성의 전략 수출품이었던 품목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아니, 당연히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근데 미국 정부가 보이는 행간을 읽어보면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주식시장이 국내 코스피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이유도 그렇지만 그 코로나 사태 전에 결국에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TSMC냐 삼성전자냐인데 다른 기술적 얘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빼더라도 뭔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들은 다 잘 안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인텔도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한테 밀리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삼성도 결국에는 TSMC한테
그 기술적으로 밀린다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TSMC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센터의 종말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은 누굴까? 다른 기술적인 얘기를 논외로 하고 좀 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에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도 결국 TSMC의 입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뭔가 또 변화가 있죠. 다음. 네, 그래서 미국과 EU의 반도체 공장, 러브콜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전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죠?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67조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반도체 기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진짜 반도체는 삼성이 글로벌 1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별로 크지 않죠. 그죠?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반도체 설계, 기술, 제조, 모든 영향력에서 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확실한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영국까지 이제 합세하니까. 그러면 ARM을 인수하냐 안 하냐, 엔비디아가. 이 그림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영국과 미국과 대만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역학관계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런 데에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국지적으로 보더라도. 다음. 콘텐츠 게임사로 탈바꿈한 소니, 창립 75년 만에 첫 1조엔 순이익입니다. 1조. 그죠? 네. 우리 소니를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자 분야에 대한 사업 비중을 많이 줄여서, 과거 20년 전에 전자 사업 비중이 70%였는데, 현재는 22%. 지금은 음악 게임, 이른바 컨텐츠 비중이 무려 전체 매출의 50%. 어마어마하게 환골 탈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망하는 거와 다르게, 일본이라는 국가가 답이 없는 거와 다르게 일본의 기업들은 굉장히 선진화된 비즈니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은 너무 좋았죠. 반도체가 그동안 아주 필수 원자재처럼 사용되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10년 퀘스천이 자꾸 달리더라.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귀멸의 칼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귀멸의 칼날 난리입니다. 귀멸의 칼날 난리. 그죠? 플레이스테이션 난리. 지금 완전히 뭐 전 세계가 막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음. 반면에 삼성전자 어떠냐? 여기서 자꾸 퀘스천이 된다는 거죠. 결국 소니라는 그 글로벌 전자기기 IT 회사도 결국 패권에서 밀려나는데 삼성이라고 아닐 소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는 정치적 역학관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쿠팡이 언제 이렇게 컸냐고. 유통 대기업들이 충격이다.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센터의 종말에서도 했었고, 앞으로 이제 좀 또 찾아가가지고, 네이버의 이혜진 씨.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당이나 판교를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된다. 강북에 있고, 강북에 본사 있는 아저씨들이 그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앞으로 또 찾아갈 사람이 있다. 누구죠? 이부진도 결국엔 찾아가게 될 것이다. 신동빈은, 그죠? 뭐,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이미.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뭔 충격이야. 원래 컸지 뭘. 다음. 그래서 김총무가 만든 거 보실래요? 사이즈를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쿠팡이 지금 미국에 상장한다라고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그 예상이 뭐 30전에 40전에 50전에 뭐 이러고 있는데, 국내 상장돼 있는 신세계, 이마트,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저거 다 합쳐도요. 저 다 합쳐봤자 얼마 됩니까? 한 13조 됩니까? 어, 반도 안 된다고. 반도.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자꾸 뭐 자기네 재벌이라고 하면서 뭐 기업 승계나 하고 뭐 이상한 사업하고, 이 와중에 또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은 무슨 또 만들었죠. 사운드 서울 뭐 해가지고 그 세 개짜리 또 만들었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죠? 현대차도 결국엔 100층짜리 삼성동에 GBC 지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롯데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바로 망하는 그림이었는데 50층인가로 낮췄대요. 목표를. 그래서 반만 망할 것 같습니다. 반만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짓고 있다는 게, 그죠?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롯데는 뭐라 그랬죠? 그때 우리 본 것처럼 신동빈은 뭐라고 했죠? 적자 나는 회사랑 경쟁하지 않겠다?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냥 노답인 거죠, 그죠? 점점 더 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스타트업 하이퍼 커넥트가 그죠? 틴더 미국의 틴더에 2조 원에 매각됐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 세 분, 뭐 그죠?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멤버 3명은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를 틴더에 팔면서 2조 부자가 됐죠. 어마어마한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죠. 이런 게 혁신이고요. 이런 기업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늘리고 코딩 가르치라는 거는 뭐 초등학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렇게 민간이 알아서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매치, 결국 틴더가 매치 그룹 안에 있잖아요. 저는 매치 그룹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얘네들의 M&A는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앞으로 정말 글로벌 소셜 앱,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팅, 소개팅, 뭐 인간적인 관계 앱에서는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페이스북이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딴 사업에 올인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린 게 패착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매치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익은 못 내고 있잖아요. 쿠팡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매치그룹은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죠. 결국엔 돈이 된다는 거죠. 네, 다음 한국에서 이런 기업이 나온 거죠. 뱀인 것 같은. 근데 이거는 뭐 한국에서 돈 빼먹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니까 진짜 축하해 줄 만한 얘기인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신라 호텔에 그 뭐 8만 원짜리 그 케이크를 왜 사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게 8만 원짜리 케이크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홍보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지금 명품이 팔리는 것도 막 뭐 답이 없고 뭐 미래가 안 보이고 집값이 뭐 올라가지고 뭐 MZ 세대들이 막 지른다 뭐 이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명한 소비라니까요. 잘 쓰다가 당근 마켓이라는 애프터 마켓에 팔면 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보존되고 애매한 중가의 상품을 사서 내가 쓰다가 팔지도 못하고 팔려고 내놓으면 막 50% 70%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그런 중고 제품을 사느니 하이엔드로 가자라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스타에 올리면 인정도 받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시소비가 이런 아이디어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음. 요거는 이제 고에서는 할 얘기가 또 있어. 온라인 소비층을 뚫은 디올은 날았고 면세점을 치중한 페레가모는 추락했대요. 이 뉴스를 보면서 주요 명품 업체의 지난해 주가 변동률을 보면 프라다가 제일 높았고, 그죠? 에르메스, LVMH 있는데 페레가모랑 토즈랑 휴고보스는 마이너스죠. 운동화 만드는 애들 안 되고 신사 정장하는 애들 안 되고 세일하는 애들 안 되고 브랜드 가치 떨어지는 애들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버버리도 원래는 좋게 보려고 했는데 버버리는 이제 중국 시장 공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영국이 누구랑 친해진다고? 일본과 친해진다잖아요. 그러면 버버리를 중국에서 잘 팔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명품 소비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일본과 친해지겠다고 하고 중국과는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기업이 훨씬 나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있어서. 그리고 면세점을 공략한 애들은 다 망하고 있고. 그럼 면세점이 망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음, 그분이 떠올라야죠. 그분은 뭐 하고 계시죠? 음, 빨리 네이버랑 협업을 하든 카카오랑 협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죠. 이상합니다. 다음. 네, 초등학생들도 명품 사달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그때 잘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내 집 재택근무가 지겨워서 떠난다. 몰디브 리조트까지 워캉스 등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MZ 세대들, 그리고 IT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 지금 그 친구들이 뭘 원하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소비를 할지가 중요한데, 맨날 출근해야 되는 역세권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어? 역세권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사로 맨날 출근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있는 회사들은 다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사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회사는 다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역세권에 왜 살아야 되는 거야? IT 애들은.
IT 애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걔네들이 또 돈을 잘 번 애들이고 왜? 그런 애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우리 지난번에 넥슨이랑 넷마블이랑 NC소프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초 초봉도 뭐 5천만 원 수준을 올리고 800만 원씩 올린다라고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딴 회사들은 다 구조조정하고 있고 임금 삭감하고 있고 근데 걔네들이 돈을 쓰겠냐고요. 누가 돈을 쓰겠어요. 초봉이 5천만 원 넘는 IT 기업을 다닌다든지 게임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이퍼 커넥트에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가 틴더에 팔리면서 2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획기적으로 돈을 벌었다든지 이런 애들은 다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사대문 안에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맨날 복잡한 출퇴근 9호선 타고 2호선 타고 해야 되는 사대문에 가서 맨날 똑같은 일하고 꼰대들이 주룩주룩 위로 앉아있는 회사들과 다르게 안 바뀌는 그런 회사들과 다르게 그러니 당연히 걔네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뭔가의 아이디어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점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혁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몰디브 리조트까지 워캉스를 간다. 아니,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릉이 뜬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응. 그런 애들이 주변에 그런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꼭 보세요. 걔네들은 재택근무 하는지 안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는지, 이런 걸 좀 팔로우 하라고요. 왜? 걔네들의 라이프 스타일, 미국에 있는 제일 혁신 기업도 그렇게 하겠지만, 걔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내려온다니까요. 다음. 그래서 8시 반 되면 노트북이 강제 종료되는. 일본의 인재 파견업체 파소나. 어느 나라나 도시에서 일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스포티파이. 아, 이러면 혁신은 스포티파이에서 나오지 멜론에서 나오겠어요? 어, 벅스 뮤직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스포티파이에서 나오겠지. 더 좋은 서비스가 점점. 네, 그러니 이런 결국에는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건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도 기술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결국엔 혁신 기업이 잡는 거고 왜?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실리콘밸리로 몰려가지고 올렸지만 이제는 실리콘밸리 다 떠나고 어디로 가고 있어? 뭐 플로리다나 또 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또 뭔가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계속 예전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네라고 우기고 있으면 아유 그래도 설마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태되는 거죠. 다음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세일즈포스는 9시에서 5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9 to 6도 아니죠. 얘네는 원래 선진 기업에서 9 to 5였는데 이것도 끝났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24시간 연결돼 있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너가 탄력 근무를 하든 완전 재택 근무를 하든 사무실 근무 중 네가 하고 싶은 세 개를 해라. 선택해서. 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 30년, 40년이 지나면 완전 재택근무가 됐던 어떤 형태로 바뀌겠죠. 이 경트고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이디어들이 막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음,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음, 점점 일하는 시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도 가능해지고 재택근무 늘어나고 재택도 아니고 한 공간의 제약도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패턴이 유행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니. 막 아이디어가 막 투자 아이디어들이 막 10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다음. 그래서 사무공간 대폭 줄이겠다. 5만 4천 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을 유연근무 체제로 돌리겠다. 그죠?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이전의 근무 형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뭐 사실 세일즈포스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지만 결국 얘네가 하는 것들이 다 협업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제일 먼저 잘 알겠죠.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다 모여서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음. 이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미국 분이잖아요. 이분의 말을 진짜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진짜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땅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12가지였는데. 네, 밑에 보시면 변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최근 깨지고 있는 부동산의 10대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입지는 원격 근무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가 약화되면서 입지라는 게 깨지더라. 접근성도 역세권 등 교통망에 따른 부동산 가치는 감소하더라. 음. 예측 가능성에서도 장기 계약 고객 비율 감소로 임대 수입 예측이 불가하더라. 그죠? 어. 거대 자본 대신 공유주거, 오피스 등 유연한 모델을 가진 운영사가 임대 시장을 주도하더라. 대형 투자자가 독점하던 정보 기술이 비용만 내면 누구나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사라지더라. 그리고 한 공간을 주거, 숙박, 리테일 등 복합 활용하면서 용도 간 경계도 사라지더라. 최근에 그때 말씀드렸죠.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호텔들이 다 워크플레이스로 바뀌고 있다고.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명동에 있는 호텔들이 하루에 얼마죠? 3만 원, 4만 원 내고 사무실로 쓰래요. 호텔을. 호텔을. 커피도 주고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니.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다니. 그러니까 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진다니까. 이제 뭔가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금리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낸 혁신이 공간의 가치 역시도 바뀌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음. 은행은 이자 수수료 장사 한계에 와서 자산 관리에 사활을 걸겠대요. 이자 이익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자 이익을 늘리기 힘드니까 비이자 부분 활로를 찾겠대요. 특히 저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뭐 사실 다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죠. 그죠? 다음. 왜 그러냐? 자산 관리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방송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KBS에서 했던 뭐 탐사 뭐 그런 건 얘네는요 진짜 결국에는 이게 관치 금융인 거죠. 우리나라 결국에 개인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건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린 국내 금융 지주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은행은 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얘네들은요 라인 펀드가 사기라는 걸 알고도 팔아요.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라니까요. 이런 애들이 이자가 줄어드니 자산 관리를 강화해서 뭐 펀드를 팔고 웨alth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너네가 그렇게 하게 시장이 내버려 두냐고.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애들이 결국 사라지는 거죠. 다음. 네. 하여튼 뉴스는 여기까지 보면 오늘 뉴스에서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역학관계가 뭔가 변하고 있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로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명품 기업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각각의 명품 기업들이 있는데 명품 소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영국의 베이스를 둔 명품 회사의 주가가 좋아질 수 있겠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쇼 배팅까지도 고려한다면 영국에 있는 회사는 쇼세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반면에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전통 명품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팔기가 더 수월해지고 영국의 명품 기업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미얀마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러시아 나발리 사태 이런 것들이 국제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소비 시장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뭐죠? PPT 하나 보실 텐데 틀어주세요. 오늘 한 것들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종말, 그 다음에 변두리,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 받지 않는 자산들에 대한 가치 상승, 그 다음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혁신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국제 역학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꼭 생각해 보시고 PPT 보시면
그거와 정치적인 관점에 근데 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기술의 관점과 정책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던트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액체 생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액체 생검이라는 게 뭐 조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한테 맞는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는데 미국에 있는 가던트 헬스라는 회사의 액체 생검 방식이 국내에도 녹십자 지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여와서 국내에 도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가던트 헬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현재 179불. 근데 최근 연도에 2019년인가요? 18년쯤에 상장했는데 주가 추이를 보면 50불도 안 하던 게 지금 179불까지 올라 있죠. 다음. 어,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는 단일 세포 시퀀싱 조직 단위에서 분석 가능한 이런 뭐 유전자 발현 정보를 뭐 해가지고 시각화해서 뭐 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데 10X 지노믹스라는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2019년쯤에 상장했고 50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200불 똑같네. 어쨌든 한 4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계약 규모로 최고 규모라고 하는 것 같던데 미국 바이오 기업과 코로나19 치료제 대량 생산 계약 체결을 했는데 결국 그게 뭐냐? 미국의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2019년쯤에 상장을 했고 18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70불에 가까운 3배 이상 상승한 상태죠. 다음. 어, 핑한 헬스케어 앤 테크놀로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핑한보험의 자회사. 핑한보험의 자회사는 핑한 굿닥터죠. 뭐 중국 그거죠. 다음 페이지. 핑한보험의 자회사 핑한 굿닥터도 2018년쯤에 상장했는데 50불이었던 50달러였던 홍콩 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147 홍콩 달러죠. 이만큼 상승했죠. 3배 이상 상승했죠. 중국 원격 의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다음. 그 핑한 보험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원커넥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얘는 작년쯤에 상장을 했는데 10불쯤에 상장했던 게 지금 현재 2배 19.96불에 거래되고 있죠. 뉴욕 시장에서. 다음. 발품에서 손품으로 중국판 진로우입니다. 중국판 레드핀이죠. 그죠? 중국 최대 주거용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베이커 자오팡은 상장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2020년쯤에 상장했는데 30불이었던 주가가 현재 67불. 그죠? 네, 엄청나게 주가 상승하고 있죠. 다음. 뭐뭐뭐 같지만 미국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오픈도어. 그죠? 상장했죠. 얼마 전에. 10불도 안 되던 주가가 현재 35불이죠. 다음. 모모모 대박. 미 배달의 도어대시도 얼마 전에 상장했죠. 그죠? 상장 첫날 86% 상승했죠. 폭등했죠. 현재는 200불 가까운 주가를 기록하고 있죠. 다음.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도 지금 현재 60불 정도 하고 있죠. 다음. 세일즈포스는 왜 30조 원의 슬랙을 인수하나? 그래서 30조 슬랙이라고 적어놨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이 슬랙 인수하죠. 그죠?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욕 증시 상장하는 쿠팡의 가치는 5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서울을 보낸 사이에 가장 그 뭐죠? 그거 핫한 이슈였던 게 쿠팡이었죠. 다음.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걸 왜 갑자기 보여줬냐? 어, 바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다 이 기업들 뒤에는 누가 있어? 네, 손정희 회장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3조 2천억이는 3조 551억엔 그죠? 순이익이 32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죠. 삼성전자가 한 40조에서 50조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한다고 치면 원래 일본 시장 시가총액 1등인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그죠? 도요타도 그 정도를 벌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엄청난 회사였는데 소프트뱅크 역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화면이 이상해요? 잘 안 보이세요? 다 보이시나요? 채팅으로 쳐주시면 화면 보이시죠? 맞아요. 20% 손해, 맞아요. 소프트뱅크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었죠. 코로나19 때.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까 봤던 것처럼 도어대시, 우버, 가던트 헬스, 오픈도어, 그죠? 슬랙, 핑한 굿닥터, 비어바이어 테크놀로지, 텐엑스 지노믹스, 원커넥트,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베이크랑 시어라는 회사까지 보시면 이거 저희가 10만 US 달러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억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도어대시에 6,800억 투자했는데 총 수익이 얼마예요? 투자 비용 6,800억에 총 수익은 8조 9,800억이에요. 13.2배를 벌었습니다. 도어대시에 투자해서. 우버는 1.5배 났고요. 가던테스는 무려 8.9배, 무려 9배, 3천억 투자했는데 2조 7천억을 벌었습니다. 오픈도어는 4,500억 투자했는데 1조 6천억을 벌었고요. 텐엑스 지노믹스는 고작 310억 투자했는데 3,380억 벌었습니다.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죠. 이게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32조엔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익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에 맞서는 ETF 153% 수익. ETF인데 153%예요. ARK의 다음 타깃이 유전학, 우주다. 그래서 최근에 난리 났었죠. 국내에서도 우주 관련 기업, 뭐 유전학 관련 기업들의 주가 막 폭등하고 그랬었죠. ARK 역시도 핑한 헬스케어에 투자했죠. 그리고 나녹스에도 투자해서 5개월 새 공모가가 370% 폭등해서 뭐 28% 오르고, 그런데 다시 막 폭락하고 막 이러고 있죠. 다음. ARK가 사모으는 자율주행 트럭 파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서학개미가 많이 투자했다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메타버스죠. 가상 세계에 대한 그 게임 툴 만드는 회사죠.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ARK에서 펀드로 담아놨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까지 늘려가지고 정말 투자의 귀재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나 봤더니 ARK의 캐시우드가 샀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ARK가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ETF뿐만 아니라 ETF 분야에서 압도적이죠. 지금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죠. 이분이. 다음. 그래서 ARK가 내놓은 ETF 중에서 지금 ARKK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테슬라 많이 담아놨던 ARK 이노베이션 ETF고 ARKW를 만들었고 ARKG를 만들었고 ARKQ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ETF들이 막 수익률이 보시면 1년은 짧게는 뭐 170%에서 5년 수익률이 1181% ETF인데 그죠? ARKK도 986%, 그죠? ARKG는 707%, ARKQ는 602%. 이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미국에 있는 기업에 좋은 기업에 투자해놓고 ETF만 사놔도 나쁘지 않았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자꾸 동학개미 하지 말고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한 데도 지금 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박스피였다가 지금 그걸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기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대만뿐이 없더라. 그래서 대만과 미국의 역학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고 혁신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굳이 ARK가 아니었어도 TQQQ나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 혁신 기업들에 투자한 수익률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굳이 ARK가 아니더라도. 저는 앞으로는 ARK 수익률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RK에서 무슨 펀드 ETF를 만들기 전에 다 소문이 나고 그 펀드에 담을 종목들을 미리 개인들이 눈치채서 다 담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그냥 결국에는 테슬라를 많이 편입하고 혁신기업을 많이 담아놓은 ARK라는 ETF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국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만 아시아에서는 손정희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분이 ARK 펀드를 이끄는 수장이죠. ETF를 만든. 결국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금리 상황에서 혁신기업,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니라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은 하나도 숫자가 뭔가를 증명시켜주는 기업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베팅할 수 있었던 능력.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앞서 본 비상장 기업이나 앞으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커넥트 같은 회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이퍼커넥트에 투자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돈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 경제 트렌드 스터디 듣는 분들 중에서 뭐 무신사나 마켓컬리에 투자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관점이니까 쿠팡이 미국 가서 상장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손정희 회장이 쿠팡을 통해서 7배, 8배 가까운 수익률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오는 거라고요. 엑시트하는 거라고요. 이미 비상장 기업에 지난 5년, 6년, 7년 전부터 쿠팡에 투자해 놨었잖아요. 그걸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걸 왜 이제 삽니까? 물론 쿠팡이 국내 모든 유통을 다 잡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유통시장의 총 합산이 뭐 100조 가까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쿠팡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아마존처럼 될 수 있냐? 그것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 그럼 아마존처럼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냐? 그러기도 어렵다라고요. 아니면 컨텐츠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냐?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일단 뉴욕 시장에 상장해서 돈 땡겨다가 한국 시장에서 압도적 1등이 되겠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거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 알아보고 투자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산되고 이익이 계산될 때 이들은 엑시트를 한다고요. 나와버린다. 물론 100% 엑시트 하지 않죠. 일부만 수익을 걷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손정희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캐시우드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혁신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그래서 이거 수익률로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당연히 ARK가 높죠. 그러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 투자했더라도 1년 수익률이 무려 81%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투자해놓은 기업들의 가치는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RK를 추종할 거냐, 아니면 ARK가 담을 만한 기업들을 막 난 미리 사놓고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막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러다가 그 회사가 실체도 없고 막 이래서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걸 고를 능력이 없는 분들은 ARK의 ETF나 ARK도 최근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반도체 관련된 ETF 투자, 그때 항상 말씀드린 속스 같은 거, SOXX 그런 거,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에 투자하는 그런 거 투자해놔도 충분히 해지된다.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는. 내가 괜히 뭐 잘하려고 해봤자 더 잘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이해되세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기업에 웬만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혁신기업들에 많이 투자해놨다 이미.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회수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분들의 펀드나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이만큼 상승해 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상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장에 더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죠?
자료는 끝이죠. 네. 경특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역학관계랑 뉴스 몇 가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뉴스를 아까 봤던 경특 중에서 봤던 뉴스를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최근에 미국이랑 한국 기업들 실적 나온 거 가지고 리뷰도 좀 해보고 팔로업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특 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PPT 남은 거 다음에 하냐고요? PPT 남은 게 있어요? PPT 또 있어? 뭐. 죄송해요. 하나 또 있다. 그거 안 했구나. 죄송해요. 진짜. 다시. 빨리 보여줘. 미안. 요새 제가 좀 이게 가물가물하네요. 머리가.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죄송해요. 이거까지만 하죠. 좋아했다가 또, 그죠? 끝난 줄 알고 좋았다가. 보여주세요, 빨리. 쏘리. 이거 진짜 이사님이 열심히 만드신 건데. 죄송합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화면 공유가 잘 안 돼요. 그죠? 자꾸 제 얼굴만 나오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겨우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네, 이거 디지털 4.0.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뭔가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다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1.0, 2.0, 3.0, 4.0의 시대로 4.0의 시대로 디지털 1, 2, 3, 4 페이스 국면으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역학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매몰되실 수가 있는데 G1, G2의 싸움을 막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금리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자산시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라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보입니다.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표현했는데 일단 처음 보시면 그 전에 세계화라는 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세계화라는 게 글로벌화라고 하죠.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한때 어문 계열 있죠. 그 뭐죠? 언어학 계열의 문과생들이 아주 이슈를 받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 문과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세계화의 과정에 1차 수혜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다음.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신흥국 부상이에요. 세계화에.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호황이 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왜? 중국이 그리고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도시화를 시작하면서 원자재 시장까지도 호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국내에서도 뭐 브릭스라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근데 이런 시대에서 갑자기 디지털 1.0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냥 확 전환이 됐다는 게 아니라 IT 기기는 꾸준히 보급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스마트폰, 태블릿 PC, IoT,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뭔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세계화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디지털 2.0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이 보급된 기기들을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그죠?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회사들, 그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쿠팡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쿠팡이 생긴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해주는, 상품입니다. 서비스가 아니에요. 상품을 거래해주는 디지털 2.0 시대가 도래합니다. IT 기기의 보급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디지털 3.0으로 가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거래가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거래로 뭔가 전환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기업들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해요. 물건을 거래한다고. 근데 디지털 3.0 국면에서 어떤 현상으로 바뀌냐면 온라인 서비스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영상 서비스, 방송 서비스라는 게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디지털로. 그게 넷플릭스죠. 그 다음에 유튜브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버죠. 교통, 운송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래는 듀오, 우리로 치면 막 중개해주는 뭐 그런 선 봐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업체가 우리가 아까 봤던 하이퍼 커넥트를 인수한 매치그룹이 운영하는 틴더 같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원래 CD를 구입해서 들었던 음악 서비스였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된 스포티파이나 멜론과 같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게 금융 서비스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은행이 카카오뱅크 또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들이 점점 온라인화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핀테크 업체들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당근마켓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까지도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이제 디지털 4.0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AR, VR, 메타 서비스 또는 가상현실에 대한 더 기술적 발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건데, 그 중간에 디지털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만 그냥 정리해 보자면,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반작용들이 나오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는 더 서비스로 그동안 거래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앞으로 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는, 더 확산되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콘텐츠의 가치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음. 그리고 점점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의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때 말씀드린 애플이냐, 구글이냐 진영, 안드로이드냐, iOS냐,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냐, 달러냐, 뭐 이런 것처럼 탈국가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4.0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저도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의 상황들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세계화, 디지털화, 1, 2, 3, 4로 이렇게 계속 진행화되면서 IT 기기가 처음에는 보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탈중앙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 이에 따른 부작용들은 뭐였냐? 반작용들은 뭐였냐? 세계화의 반작용은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상은 미국 러스트벨트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영국도 어려워지고 글로벌 제조업 국가들, 선진국 제조업 지방 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디지털 1.0의 보급으로 인해서 누가 어려워졌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니, 노키아, 키몬다 뭐 이런 완전한 디지털화를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 상대적 아날로그 기업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어요. 코닥과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이 반작용으로 무너지는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디지털 2.0에서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 반작용이 일어났냐?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다 보니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거래해주는 유통 플랫폼이었던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온라인 서비스까지도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로컬 자영업자나 서비스업자나 일반 대기업에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 총무, 기타 메인 비즈니스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로컬 자영업자를 1차적 타깃으로 삼았고요. 그죠? 다음. 그럼 이제 디지털 4.0 저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앞으로는 또 누가 어떠한 반작용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이 이 플랫폼 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이 PPT 안에 프린트를 뽑아서 적어보시든 상상을 하시든 이 안에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온라인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된 아까 그 기업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반대에 있는 로컬 자영업자나 서비스업은 뭘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있는 4대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계속 서서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기업들이 저 기술의 발전의 국면에서 기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의 반대편에 있냐 아니면 지금 부합하고 있냐를 꼭 생각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기업은 내가 숏 포지션이어야지 저게 롱 포지션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기술의 관점 말고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세계화 때문에. 다음. 그리고 미국 자국 내에서는 불균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미국 자국 내에서도 그동안 좋았던 제조업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금융 서비스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비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계화 때부터. 그 피해가 발생된 것처럼,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근데 디지털 1.0 국면에 갔더니 중국이 G2로 부상하더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 미국의 불균형은 더 가속화돼. 이때부터 미국도 점점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의 감소가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2.0이 되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모방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경쟁에 뛰어들고요.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중 분쟁이 점화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점점 트럼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미국 자국 내 분열이 아주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리고 나서 디지털 3.0으로 전환되니까 중국이 드디어 이제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모델로 가속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수출하는 경제로의 발전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걸 미중 분쟁이 점화된 디지털 2.0 페이스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중국의 수출을 공격하자는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중국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미중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시는 거죠? 최근 몇 년 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죠. 다음. 근데 이제 디지털 4.0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점점 G1, G2의 분쟁 양상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가는데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매기던 거에서 환경세라는 그리고 미국 혼자서 중국을 까던 형국에서 우방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깔려는 중국을 공격하려는 그래서 진영의 싸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를 내 편으로 만들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의 우방국들을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 그리고 영국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의 연합 뭐 이런 형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음,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도 더 확장된다라고 전망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히토류를 가지고 있고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뭔가 둘이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점점 미국은 자국 내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은 더 이상 공급 과잉 형태를 좌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측면 수혜였잖아요. 그죠? 가장 저렴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물건 생산하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이 줄어든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캐탈은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 있다. 근데 관세에서 환경세로 옮겨가는 건 미국이 자기네 진영을 우군을 연합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확보하고 대의를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 그죠? 요 문제에서는
관세 문제에서는 미국 혼자서 때렸고 미국조차도 글로벌 G1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환경세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선진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대의적으로도 아주 명분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아이클린을 사네, 신재생 에너지주를 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의 대의는 커지고 명분은 좋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때 김성애님이 그때도 아이디어도 하나 주셨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자동차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 대만 기업은 어떨까? 독일 기업은 어떨까? 일본 기업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계시죠? ESG의 그냥 수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강화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수혜를 받게 될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 누굴까? 단순히 태양광 풍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먼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 기술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국면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까지도 응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까지는 중국이 성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지만, 그죠? 디지털 1.0, 2.0, 3.0, 4.0에서도 실제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거 그림을 넣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1.0, 2.0까지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화학, 철강이 좋았던 게 중국의 세계화의 기술의 중국의 신흥국으로서의 부상이 우리나라의 차화정에 엄청난 조선화학 철강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줬던 것처럼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디지털 1.0, 2.0 국면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먹여 살렸고, 그죠? 앞으로 변화될 디지털 3.0, 4.0은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어떠한 수혜를 줄 것이냐.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5년, 10년을 투자할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근데 사실 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 특정 기업들이. 누가 수혜를 볼 건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강조, 점점 미국에서 ESG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소비를 강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 있는 그죠? 3D 프린트 관련 기업, 이런 것들이 막 단기 테마의 막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은 다 종합해보면 이 변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관점, 그러니까 기술의 관점과 정치적 관점의 변화에서 보면 한 군데로 모여진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죠?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거 PPT도 자료 드리는 거죠. 드리면 본인들은 써보시든 뭐 하시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디지털 4.0 국면에서 이렇게 될 때 뭐가 새로운 원자재가 될 것이고 뭐가 어떤 걸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볼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